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50대 워킹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썩으면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고 하는 말이요. 솔직히 현대의학으로 생각하면 좀 극단적이긴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은 인간관계에서 더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최근 제 인간관계, 특히 제 가족관계에 썩은 상처를 깨끗하게 도려내고 깔끔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는 꽤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프셨고 친가나 외가나 사정이 그냥 그랬거든요. 나중에 커서야 들은 얘기지만 알고 보니 친가는 그런 대로 사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래 아프셨고 그 치료비로 친가 재산을 꽤 많이 쓰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 친가 식구들이 저희를 좋게 보겠습니까? 아픈 사람 하나 끼고 사는 집안, 돈만 축내는 집안처럼 보였겠지요.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이어지던 연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삼촌이나 고모들과 거의 연이 다 끊기다시피 했다나 봐요. 그 후로는 명절이고 뭐고 전화 한 통 한 일이 없었대요. 외가 쪽은 원래 형편이 좋지 않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도와주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잡은 목숨이 좀 오래 갔으면 좋았으련만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또렷하지 않을 만큼 어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엄마와 저 단 둘만 살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단 둘이었어요.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직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성격이 엄청 밝으셨고 뭐랄까 소녀 같은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녀라니 웃기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좀 컸을 때는 친구처럼 지냈을 정도였거든요. 사춘기 때 제가 신경질을 부리면 엄마는 꼭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 너 지금 내가 남편도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세상에 이렇게 서러울 수가? 내가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이제는 딸까지 나를 구박하네. 그 말 들으면 저는 기가 막혀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나야말로 아빠 없이 자라서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니네 아빠는 왜 그리 일찍 죽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니? 우울하니깐 치킨이나 시켜서 뜯자. 에휴, 그래도 넌 나중에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 아니니? 나는 틀렸어. 이게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화내다가 농담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엄마의 성격은 당연히 제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죠. 집에 돈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생각보다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밖에서는 주아 씨는 정말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요.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었거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조금 웃겼어요. 다들 우리 집 사정은 모를 테니까요. 그렇다고 제 성격이 엄마처럼 사근사근하고 밝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엄마보다 훨씬 냉정하고 차분한 편이었어요. 뭔 모를 어릴 때는 엄마가 철이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 참 건방진 꼬맹이죠. 그래서 제가 애어른처럼 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성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짜 누가 딸인지 모를 정도로 엄마가 제게 응석을 부리고 제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엄마 성격 특이하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나 싶어요. 여자 혼자 온갖 일을 하면서 저를 키워내고 그 와중에도 저를 볼 때마다 웃을 수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냉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되는 일을 찾았어요. 간호대를 선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간호대에 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공부는 좀 하는 편이어서 명문 간호대에 바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아깝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네 성적이면 의대도 갈 수 있는데 진짜 아깝다.
의대는 졸업하고 의사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빨리 취업해야 해요. 그래도 후회 안 하겠어? 부모님이랑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봐. 엄마도 제 결정을 믿어주시는 편이라서요. 저는 결정했어요, 선생님. 의대 등록금, 그리고 그 긴긴 기간을 버티는 시간, 그걸 감당하느니 그냥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엄마는 여전히 밝았고 제게 티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사실 제가 대학에 갈 무렵에 집이 많이 위태로웠거든요. 엄마 건강도 그 즈음부터 안 좋아지셨고 저 몰래 드시는 약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제가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데에는 그런 영향도 분명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꿋꿋한 척했지만 병을 달고 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간호대에 갔고 성적도 우수하게 졸업해서 졸업하자마자 대한민국 빅5에 드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취업을 했어요. 어디 가서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하면 뭐 간호사들끼리나 제법인데 하지 속사정은 별거 없었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뭐 길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더럽게 힘들고 낮밤은 매번 바뀌고 그렇다고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정신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사람이 나날이 예민해져 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런 대로 잘 버텼습니다. 애초에 곱게 자란 편도 아니었고 힘든 환경에 익숙한 편이었으니까요. 연차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병동에 파견 나온 레지던트들도 어떤 타입인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성격이 강해서 처음부터 욕 먹어도 버티는 레지던트도 있고 반대로 일은 일대로 못하고 매일 혼나고 쩔쩔매는 레지던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레지던트 중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레지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트라서 눈에 띄는 게 아니라요. 처음 보는 타입이었거든요. 성격은 정말 유한데 실수도 잦았고 그래서 매일 혼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꼭 구석에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사들을 그렇게 살갑게 돕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도와줘봐야 나중에 간호사 무시하는 인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선을 딱 긋는 편이었는데 그 레지던트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혼나고 울고 나서도 다시 병동으로 돌아오면 꼭 웃으면서 간호사들한테 잘 대해줬어요. 조아 선생님, 아까 김영식 환자 봤던 거 차트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정 선생님, 아까 교수님 호출 다녀오셨죠? 괜찮으세요? 아, 네, 뭐, 늘 있는 일이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밥 먹고 기운 내야죠. 아직 점심도 안 드셨어요? 아이고, 얼른 드시고 오세요. 무슨 일 있으면 호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올 때 제가 커피 사올게요.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죠? 그 말투가 꼭 힘들어도 웃으면서 넘기던 우리 엄마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도와주게 됐습니다. 몰래 불러서 간식도 챙겨주고 회진 끝나고 나면 한마디씩 짚어주기도 했어요. 그 교수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기분 좋아한다, 뭐 이런 소소한 팁들까지요. 이 사람도 약간 먹뭉미가 있다고 해야 하나? 제가 호의로 도와주면 그거 싹싹하게 잘 받아가니까 저도 기분 좋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기대도 안 했어요. 레지던트 끝나고 인턴 되고 나중에 의사 되면 모른 척 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 인간들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인턴이 되고 나서도 태도가 그대로였고 오히려 저한테 더 말을 많이 걸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나름 따지자면 사내 연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진지하게 구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주아 선생님 덕분인 거 이 병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주아 선생님 좋아하는 것도 다 알걸요? 나랑 안 사귀면 나 차였다고 병원에 소문 다 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지한 얼굴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몰래 연애를 했습니다. 몰래라고 해봐야 알 사람은 다 알았겠지만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쯤 지나서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계신 엄마가 전부였지만 그 사람 집은 나름 번듯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는데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누가 봐도 안정된 가정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의사가 왜 고작 간호사랑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미 예상했지만 너무 예상대로라 실망을 했달까요. 그래도 결국 결혼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 있죠? 사실 저는 얘가 의대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 애랑 결혼해서 의사부부 될 줄 알았는데요. 역시 사람 사는 건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되나 봐요. 간호사를 데리고 와서 너무 속상하지 뭐해요. 그날 밤새 잠도 못 잤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을 엎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비 시아버지가 옆에서 상황을 수습했고 남자친구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바로 뭐라고 해서 분위기는 일단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엄마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사돈. 저는 제 딸이 대학병원 취업했다길래요. 병원장 아들이나 VIP 병동에 오는 재벌집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데려온 게 고작 인턴 의사라길래 너무 속상했다니까요. 저도 드라마를 참 많이 봤나 봐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 참느라 콧구멍이 벌렁거려서 죽을 뻔했네요. 그렇게 상견례는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 말도 예비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수습했고 남자친구도 바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나서줬으니까요. 엄마도 웃으면서 한 방 날렸고 분위기는 그 자리에서는 일단 정리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상견례장을 나와 주차장까지 가는 길까지도 그냥 기분 좀 상한 상견례 하나 있었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 앞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희를 데려다 주러 온 남자친구를 보고 엄마가 아주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그렇게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니 집안이니 그런 걸 따질 거였으면 나도 내 딸 자네한테 안 줘. 내가 일하는 시장에서 땅 부자 어른이 며느리로 달라는데도 무시했던 사람이야. 내 딸은 값으로 흥정할 물건 아니야. 저도 엄마가 그렇게 정색하고 말씀하시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언제나 밝고 쾌활하게 남자친구 맞이해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정말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고개를 숙이더니 혀가 꼬일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닌 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만약 아니었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애가 그런 취급당할 애도 아니고 나도 그런 생각하는 집안에 우리 애 보낼 생각 없어. 상견례 오셔서까지 그런 말씀 하시는 거면 결혼한 후에는 우리 애한테 어떻게 대하실지 내가 눈이 훤하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옆에서 절대 그럴 일 없게 할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됐어, 가봐. 장모님. 그렇게 한참을 싹싹 빌고 나서야 그날은 헤어졌고 그 후에 남자친구가 집에 가서 또 뭐라고 말을 전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까지 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 주아 너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네가 싫다는 건 절대 아니야. 사돈께도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고 꼭 전해드려. 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했어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커플이긴 해도 남자친구는 아직 인턴이었고 심지어 모아놓은 돈은 제가 좀 더 있는 편이었거든요. 남자친구 집안이 번듯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호텔 결혼식장, 40평짜리 신혼집 구하라고 몇 억씩 턱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양가에서 5천만 원 정도 보태주셨고 저희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병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3교대로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도 인턴 생활 때문에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결혼했다고 해서 집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그냥 동거인이 하나 늘어난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평온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정말 크게 달라졌거든요. 일단 살림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남편은 집에서 정말 손 하나 까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기본을 모르는 사람에 가까웠어요. 뭘 먹고 나면 치워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그걸 왜 치워? 보기 싫은 사람이 치우면 되잖아. 나 힘들고 피곤해. 저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내가 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야 해? 난 평생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이제껏 엄마가 다 치워줬는데. 그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인 건 아니겠지만 그때는 결혼 전에 미리 같이 살아보고 결혼해야 한다는 말,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요, 이건 안 한다는 말이 맞는 거겠죠.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고 그래서 집에서 정말 오냐오냐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땐 도련님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자기 손으로 마신 물컵을 싱크대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옷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앞에 벗어서 던져놓으면 시어머니가 다 치워줬다고 했어요. 샤워하고 나오면 갈아입을 옷이 앞에 딱 놓여 있었고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소파로 가서 드러눕기 바빴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물까지 떠다 주기를 바랐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다고 해도 요즘에도 이런 집이 있나요? 그러니 제 인생이 결혼하고 나서 더 고달퍼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이 시켜 먹은 배달 음식통이랑 먹다 남은 음식, 널브러진 옷과 양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음료수 컵으로 정말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온 간호사인지 청소업체 직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제가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던 건지 이제 잘 알겠어. 근데 이제 당신 결혼했잖아. 그리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니까 그게 가능하셨던 거겠지. 나랑 당신은 맞벌이 하는데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치우는 게 맞는 거지. 제발 부탁이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잖아. 뭐? 나는 당연히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결혼한 줄 알았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그리고 나 의사야. 간호사와 다르잖아. 이제 내가 벌어오는 게 더 많은데 내가 집안일까지 할 거면 내가 왜 결혼을 했어?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간호사를 무시하는 의사가 아니라서 좋아졌던 건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하니 100번 양보해서 자기도 어쩌다 나온 말이었으면 그나마 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자잖아.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지. 우리 엄마가 나 이러고 사는 줄 알면 기겁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신혼초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어요. 로맨틱한 신혼?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싸울 일부터 쌓여 있었고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그 다음 상대는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남녀 평등이니 뭐니 떠들더라만 솔직히 돈은 내 아들이 더 잘 버는 거 아니니? 그럼 네가 집안일이라도 좀 더 해야지. 나는 우리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닿게 고이고이 키웠어. 지금도 봐라. 그 손이 소중한 생명 살리는 귀한 손 아니냐? 그런 귀한 손을 설거지에 빨래에 쓰겠다고?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저는 뭐 물에 손 담그라고 태어났나요? 저도 병원에서 소중한 생명들 살리는 거 돕는 일 하고 있거든요. 듣고 있자니 남편이 저랑 있었던 일을 다 나불나불 갖다 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가뜩이나 피곤한데 남편과 시어머니 이연타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랑 또 크게 싸우다가 저는 진짜로 폭발해버렸어요. 남편한테 그대로 말해버렸죠. 이럴 거면 차라리 나보고 병원 그만두라고 해. 그럼 내가 알아서 집안일 할 테니까. 애초에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내가 집에 처박혀서 어머님처럼 전업주부로 살면서 당신 다 챙겨주길 원하는 거잖아. 차라리 집에 들어 앉아서 살림만 하라고 말을 하라고. 그날은 진짜 끝까지 갔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남편 입을 통해 또 그대로 시댁에 전달됐나 봐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부터가 날이 서 있더군요. 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니? 돈 안 벌겠다고 했다며? 너 집은 공짜로 생긴 줄 아니? 그래서 언제 대출 다 갚을래? 너는 정말 애가? 어떻게 된 게 맨날 너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니?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진짜로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혼하자고도 했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이혼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당신 말대로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또 정말 잠깐은 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일이 하나 터진 거예요. 제가 큰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임신하고 나서 상황은 더 엉망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순번도 안 돌았는데 임신했다고 대놓고는 아니어도 은근히 구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몸은 몸대로 힘들고 집에 오면 집안일은 그대로 산더미고 눈치는 눈치대로 보이고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입덧은 또 얼마나 심했는지 출근했다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그대로 조퇴하는 날도 많았어요. 결국 저는 병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며 뭐며 저밖에 돌볼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러려면 꾸준히 수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일을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줬어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얼굴도 많이 상했고 입덧도 심하다면서.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병원 일은 잠깐 쉬는 게 어때? 내 몸도 몸인데 우리 엄마 요즘 더 안 좋아지셨잖아. 언제 큰돈 나갈지 모르는데 내가 일 그만두면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드려.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러다 당신까지 큰일 나면 그게 더 문제잖아. 나 믿어. 나 이래봬도 의사고 이제 돈 더 벌 일밖에 안 남았잖아. 당신은 일단 집에서 몸부터 챙기고 앞으로 내조 잘해주면 되지.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아직 좀 철이 없긴 해도 적어도 이 사람은 제 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니까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아주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계속 병원 다닐게요. 대신 애는 어머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일하느라 스케줄 조정도 힘드니까 어머님 아들 뒷바라지랑 집안 청소도 전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 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 맞죠? 네?
그 말 이후로는 잠깐 조용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편해지는 건 진짜 일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기로 했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표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아예 작정을 한 사람처럼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가끔씩 전화해서 주말에 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저냥 버틸만은 했어요.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 밥을 제때 못 먹을 거라고 각오는 했는데 설마 잠도 못 잘 줄은 몰랐다니까요. 몸은 계속 부서지는 느낌인데 남편은 육아고 집안일이고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안 죽고 버틴 게 신기할 정도였죠. 거기다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져서 아예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축도 떨어져 가다 보니 생활비를 조금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남편도 제가 일 그만두기 전에 동의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육아의 집안일에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때가 생기잖아요. 그때 좀 도와달라고 말만 꺼내면 꼭 돈 얘기를 하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생계, 아니지, 장모님 생계까지 다 책임지잖아. 내가 당신 친정 생활비까지 드리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근데 당신은 집에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는 게 다잖아. 이러니까 제가 점점 기가 안 죽고 버티겠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우리가 친정엄마한테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뭐 안 알아봐도 뻔하죠. 제가 퇴직한 후로는 시어머니가 빈번하게 저한테 뭐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런 전화겠거니 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소리를 빽 질러대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러던데 너네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고 있다며? 그거 누구 돈으로 보내냐? 어? 아, 어머님,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요. 그이가 생활비 보태주자고 먼저 말하기도 했고요. 봐라, 내가 뭐랬니? 내 아들 등골 빼서 살까봐 내가 간호사와 결혼하는 거 반대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랬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해. 당장 나가서 돈 벌어. 네 엄마는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내 아들 돈으로 챙기니? 네가 벌어서 네 엄마 먹이고 입히라고. 소리가 어찌나 큰지 스피커폰을 안 해도 핸드폰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거든요. 분명 옆에서 남편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 엄마 말리기는커녕 그냥 가만히 있더군요. 제가 임신하고도 쉽게 일 못 그만둔 거 옆에서 복돋아준 게 누군가요. 제가 알던 그 인간이 맞는지. 그래, 또 이렇게 잠깐이구나. 남편 놈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한테는 저희 신혼집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머지는 엄마가 조금씩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에 취업했어요. 예전처럼 대학병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아이를 계속 맡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모르게 했어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방해받기도 싫어서요. 마침 약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약국에서 미용보조 식품이랑 비타민, 화장품 같은 게 생각보다 잘 팔린다는 얘기를 해줘서 그쪽 분야로 진출해봤습니다. 어차피 저는 간호사였으니 완전히 낯선 분야도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부업처럼 시작했어요. 작은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공장에서 조금씩 떼다가 파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아예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엄마 집이 처음엔 제 사무실이자 작업장이었고요. 인터넷으로 스토어 여는 법도 몰랐는데 하나하나 검색해가면서 배웠고
그래픽도 독학으로 해서 서툴지만 홍보물도 직접 만들었어요. 광고도 돌려보고 마케팅도 해봤죠. 마침 그 시기가 외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막 올라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보다는 해외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잘 나가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 전략이 통했는지 조금 지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무실을 얻었고 그제야 남편한테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신 집에는 종일 아이를 봐줄 사람도 붙였어요. 그렇게 일이 좀 술술 풀려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그 즈음부터 엄마 건강이 눈에 띄게 더 안 좋아지셨어요. 세상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원래 고혈압에 당뇨가 있었고 관절도 안 좋으셨는데 거기에 디스크까지 오고 나중에는 신부전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 간병인까지 붙여서 엄마를 돌봤고 틈만 나면 직접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한테 가까이 이사 와달라고 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더 이상 집안일을 제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맞벌이니까, 임신했으니까, 애 키우니까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제가 다 떠안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버렸습니다. 집이 너무 엉망이다 싶을 때만 가정부 불러서 청소하고 밑반찬 좀 해두는 정도였죠. 밥은 거의 친정에서 먹었어요. 아이도 거기 있었고 엄마도 계셨고 제가 고용한 종일 가정부 아주머니도 늘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거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집이 좀 엉망이지 않아? 당신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정리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나도 집 더러워지는 거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 스케줄이랑 잘 안 맞아서 그래. 며칠만 참아봐. 근데 여보, 나 솔직히 기분 좀 나쁘네. 당신이 돈 잘 벌 때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그때는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다 빠졌으면서 이제 와서 나보고 기분을 지키래? 아니, 그래도 당신이 하던 게 있으니까 그게 효율도 좋고 내가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집안일을 도와. 돕는다고? 지금은 내가 더 버니까 솔직히 이제 집안일은 당신이 좀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당신이 하던가 아니면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써. 나는 더 이상 집안일 할 생각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남편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버는 돈 따위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부터 시댁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을 하셨는데 평생 회사만 다니신 분이 갑자기 퇴직을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셨던 거죠. 거기다 남편 키운다고 집안 꾸린다고 빚도 좀 있었고 시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셨으니 수입이 있을 리도 없고요. 결국 남편이 시댁 생계를 거의 다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서야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굶어 죽을 직업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퇴직 후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여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말려라도 봤을 텐데 이미 시작한 뒤였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고작 1년 반 만에 퇴직금은 다 날리고 빚까지 잔뜩 떠안은 채 망해버리셨어요. 어쩌겠냐고 하길래 어쩔 수 있나요? 집이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겠어서 제가 돈을 좀 빌려드렸습니다. 그 사이 제 회사는 계속 잘 됐어요.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서도 점점 잘 팔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직원도 늘고 자체 공장까지 갖춘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중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해외 화장품 박람회가 있었고 그 주변 국가들에서도 연달아 열리는 일정이었거든요. 이 기회에 판로를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 중국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화장품 박람회가 있는데 그 다음 나라들까지 이어서 쭉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한 2주로는 안 끝날 것 같네. 다녀와도 괜찮지? 그래?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 근데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길래 그래? 한 3달은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여보,
사실 내가 이 기회에 주연이도 같이 데려갈까 싶어. 마침 방학이잖아. 알아보니까 중국의 외국인 학교에서 캠프 같은 거 하는 게 있더라고. 나도 당직이랑 이런 것 때문에 주연이 혼자 있을 게 걱정이긴 했어서 같이 가면 좋긴 하겠다. 그런데 3달 동안 집이 텅 비겠네.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올게. 여보, 괜찮으면 그동안 우리 엄마도 조금씩 들러서 봐주라. 고맙고 미안해. 알겠어. 당신도 몸 조심하고 간 김에 잘하고 와. 외국에 있는 동안 저는 정말 정신없이 일했어요. 중간에 남편도 한 번 와서 아이랑 저를 보고 가긴 했고요. 그렇게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픈 엄마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 즈음 엄마 병환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전해 들었고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입원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며칠 전부터는 엄마도 그렇고 간병인 아주머니랑도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바빠서 잘 모르겠다고만 해서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엄마 집으로 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분명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엄마 일어나셨나? 싶어서 문을 여는 순간 덜컹하고 문을 연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진짜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해를 거부하고 싶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달까요? 왜 네가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픽 웃더라고요. 니네 집부터 안 가고 내 집부터 왔네. 여기가 왜 어머님 집이에요? 여긴 저희 엄마 집인데요. 근데 저희 엄마는 어디 계시고 어머님이 여기서 나오세요? 니 애미는 요양원에 보냈다. 그 말에 반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멍청하게 대답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어딜 보냈다고요? 예, 고작 3개월 외국 갔다 왔다고 한국말을 다 까먹었니? 요양원에 보냈다고 요양원. 간병인 없으면 거동도 잘 못하는 노인네를 이런 아까운 집에 혼자 살게 두는 게 말이 되니? 우리가 좀 살아야겠다, 이 집. 아, 이 사람들 진짜구나. 그때야 상황이 딱 정리됐어요.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면서요. 아줌마, 너무 서두르셨어요. 뭐? 아줌마? 네, 아줌마. 이제 제 차례 맞죠? 지금 뭐라는 거야? 차례는 또 뭔 말이고? 먼저 한 대 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한 대 먹여드릴 차례죠. 잘 됐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아주 제대로 모셔드릴게요. 더는 말 안 섞었습니다. 아이 손을 꽉 잡고 뒤도 안 들어보고 그대로 나왔죠. 차에 타자마자 바로 전화를 돌렸어요. 그동안 전화를 안 받던 간병인, 역시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연결해줬던 업체로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희 엄마 집에 계시던 간병인 분이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요. 아, 그분은 지금 다른 분 케어해드리고 계세요. 얼마 전에 가족분 통해서 그만하시기로 된 걸로 확인되는데 가족분들과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그 가족인데요. 제가 협의한 게 아니라서요. 그분 전화번호 바꾸셨나요? 연락이 안 되는데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하기로는 이미 계약 종료가 되셔서요.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딸인 저한테 확인도 없이 우리 엄마가 요양원에 가 계신다고요. 그분이 강제로 요양원 보내는 과정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묵인하신다면 저는 같이 고소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잠시만요, 고객님. 새 번호 하나 드릴게요. 이걸로 직접 연락해 보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주머니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아주 냄새가 폴폴 났습니다. 그렇게 직접 그 아줌마를 찾아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 있죠.
그게 남편분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셔서요. 저는 다 얘기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 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침대고 우리 엄마 요양원 가는 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죠. 아니, 저는 가족분들 사정이니까. 웃기지 마요. 당신 내가 다시는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그리고 그 아줌마 닭달에서 우리 엄마 있는 요양원 이름을 알아내서 찾아갔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시골 끝자락. 차 없으면 오지도 가지도 못할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어요.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딸이랑 연락도 못하고 오지에 갇히듯 입원해 계시면서 몇 날 며칠 불안에 떠셨을 엄마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터질 뻔했죠. 그런데 엄마는 울다가 또 웃더라고요. 그래도 공기는 좋더라. 밤에 별도 엄청 보여. 내가 그런 구경은 또 처음 해봤네. 그 말 듣는데 진짜 울컥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이 와중에도 이렇게 딸내미를 달래고 위로하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날 바로 퇴원 수속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제 집으로 갔습니다. 제 집 말이에요. 회사 옆에 이미 집을 하나 사두었거든요. 출장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를 모시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살려고 널찍하게 구해둔 집이었어요. 가구도 다 새로 들여놓고 엄마 방은 햇빛 잘 드는 쪽으로 잡아두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 남편을 버릴 생각이었어요. 다만 순서가 조금 빨라졌을 뿐이죠. 엄마랑 아이를 먼저 들여놓고 나서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그동안 모아둔 서류를 하나씩 꺼내서 정리했어요. 차용증, 송금 내역, 통화 기록, 간병인 계약서까지. 변호사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선을 많이 넘었네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선을 넘었죠. 그럼 넘어온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거고요. 그날 오후 저는 원래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집 말이에요. 남편 물건만 골라서 싹 빼버렸습니다. 옷이며 노트북이며 서랍 속 잡동사니까지요. 그 인간은 여전히 병원에서 당직이라며 집에 없었고요. 늘 그랬듯 책임질 순간에는 자리에 없더군요. 짐을 다 빼놓고 나서 저는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 지금은 시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집으로 오늘 저녁 오라고요. 안 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요. 저는 변호사랑 같이 들어갔고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보고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먼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뭐야, 사람 불러놓고 왜 말이 없어? 무슨 꿍꿍이야? 저는 그제야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차용증 4본이었죠. 아줌마네 집 넘어갈 뻔한 거 기억나세요? 그거 제 돈으로 막은 거거든요. 아줌마는 모르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이 막힌 표정이더니 금세 악다구니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너가 지금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가짜는 돈 좀 썼으니 네 거라고 우기기라도 하고 싶은 게야? 그 집은 우리 집인데 뭐 어떡하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때 차용증도 썼거든요. 근데 아줌마, 그 집 전세 주셨던데요. 원래 살던 집 전세를 두고 우리 엄마 집을 빼앗아? 제가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집 내가 압류했고요. 경매 넘길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그제야 남편이 끼어들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돌았어?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 그냥 바로 싸다구를 날려줬어요. 뚫린 입이라고 나한테 그딴 말을 해? 야, 넌 그냥 닥쳐. 이거 이혼 서류니까 양육비랑 생활비 그리고 위자료 내놓을 각오나 하고. 그리고
너 병원에서 승진도 못하고 있다며? 한심한 새끼. 네 월급도 다 차압 걸었으니 그리야 하라. 뭐라고?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내 아들이 감히 누구인지 알고? 당신 아들이 뭔데? 고작 월급쟁이 의사 나부랭이 아니야?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설쳐? 그리고 아줌마는 아직 죄 안 끝났어. 그리고 가방에서 고소장을 하나 더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보세요. 제 돈 안 갚은 사기죄, 우리 엄마 속여서 요양원 보낸 사기죄, 동의 없이 남의 집 들어온 주거 침입, 그리고 노인 학대. 제가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어요. 아마 곧 형사들이 올 거예요. 아, 변호사님, 납치료도 볼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따님과 연락도 못하게 하고 연고도 없는 곳에 입원시킨 부분은 강금죄 성립 가능성도 큽니다. 형사 말고도 민사소송 여러 건 진행 중이고요. 부당이득 반환이랑 손해배상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제야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보면서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그리고 정말 타이밍 좋게 담당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거든요. 노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건이라 직접 오겠다고 했던 그 형사였습니다. 다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다 위하는 마음으로, 다 사돈 위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다. 다 제가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 경찰 양반들, 나만 잡아가면 돼. 그걸 보고 있자니 참 추하더군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하나같이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 거실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잡아달라고 매달리고 그 꼴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끝났으니까요. 하도 버티니까 형사분들도 화가 나셨는지 결국 지원 요청을 했고 다른 경찰들까지 와서 그 인간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추한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니 배 밖으로 나와서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될 일이지. 왜 하필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그것도 제 엄마를 건드렸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랑 검찰 쪽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제야 보이더군요. 아, 이 인간들 진짜 벼랑 끝이었구나. 사업이 망한 뒤로 시댁 형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았던 겁니다. 아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닥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퇴직 이후에도 계속 사업 타령을 하면서 여기저기 손을 벌렸고 시어머니는 그걸 말리기는커녕 같이 뛰어들었더라고요. 은행 대출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채까지 손을 댔고요. 그렇게 불어난 빚이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끝까지 말을 안 했더군요.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솔직하게 말했으면 제가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정말로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엄마 생각해서라도요. 그런데 그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도움받는 대신 빼앗는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게 제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을 처분해서 돈을 융통하겠다는 거였다는 걸 알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의사인 내가 얘기하면 당신도 이해할 거라고 했어. 장모님도 어차피 요양원 갈 상황이었잖아. 그 말을 경찰서 조사실에서 들었을 때 경찰들 앞에서 폭력을 쓸 뻔했는데 참았어요. 변호사가 대신 말렸거든요. 이 인간이 멍청한 건지 의사라는 인간들 종특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쩜 이렇게 자아가 비대할까요? 물론 일부만 그렇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바로 엄마가 살던 집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명의만 남편 앞으로 해뒀던 건데 남편이 그거 가지고 이 일을 꾸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돈은 제 돈이랑 엄마가 예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면서 나온 돈이 전부였으니까 결국 명의는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 인간들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질질 끌렸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나는 몰랐다, 말렸다 이 소리만 반복했고 시어머니는 반대로 자기가 다 주도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또 그 와중에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빡빡 우겼고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랑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정작 모든 절차를 알아보고 계획을 짜고 명의 문제까지 계산한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그 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법원도 그 부분을 다 봤고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징역 3년, 시어머니는 징역 2년.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도 같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버틴 덕에 집행유예로 끝났지 뭐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이혼 소송은 정말 스무스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친권이니 양육권이니 따질 것도 없이 전부 제 쪽으로 정리됐고요. 그 인간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도 결국 제가 팔아서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넘어갈 뻔한 걸 제가 막아준 데다가 앞으로 아이 양육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침 집값이 많이 오른 시기라 손해는 안 봐서 다행이죠. 손해라도 봤으면 제가 정말 억울할 뻔했네요. 그 이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아내랑 아들이 동시에 구속되고 집까지 제 손으로 넘어가고 나서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한 모양이더군요. 원래도 파산 상태였는데 전세를 줬던 사람 전세금까지 돌려주느라 결국 고향선산이랑 땅까지 다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비용도 감당이 안 돼서 2심은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그래봐야 저는 2심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은 없거든요. 거기다 전 남편 의사 면허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준비 중이고요. 최대한 오래 감옥에서 썩게 하고 나와서도 쉽게 발 못 붙이게 할 생각이에요. 홀로 남은 전 시아버지는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기초수급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기업 출신이셨다니까 알아서 잘 사시겠죠. 저는 간병인을 새로 구해서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 건강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몸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특유의 그 밝은 성격은 여전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살아난 느낌이랄까요. 집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랑 아이를 보면서 별것 아닌 농담을 던지시고 그러다 본인이 먼저 웃다가 기침을 하시고요. 새로 오신 간병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일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재미있는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예요. 아침마다 빨리 오고 싶어서 괜히 기대돼요. 하루 종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웃긴 게 아이가 외할머니 성격을 아주 제대로 빼닮았어요. 말하는 거나 타이밍이나 은근히 사람 긁는 멘트까지요. 얼마 전에는 뭘 하나 사달라고 조르길래 안 된다고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빠도 없는데 그거라도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안 되겠어? 뭐? 야, 너만 아빠 없니? 나는 남편 없다.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더 잘해야지. 그렇게 말하고선 엄마랑 저랑 동시에 빵 터졌어요. 엄마는 또 그 와중에 그래도 말은 참 예쁘게 한다면서 아이 편을 드시고요. 그렇게 웃다 보니 이제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도 잘 크고 회사 일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시기는 지나간 느낌이에요. 직원들도 자리를 잡았고 거래처도 안정됐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살아야겠다고, 보여주듯이 잘 살아야겠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분명 더 괜찮은 날들이 오겠죠.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 정도는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행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